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7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파리 기후협약 기구에서 탈퇴를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그 중국계 관련된 홍콩 회사의 지분을 파나마 당국에서 철회하고 미국의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휴양지 개발권, 부동산 업자라 그런 전쟁이 일어난 곳을 휴양지로 생각하는 트럼프만의 그런 구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세를 캐나다하고 멕시코 북미 3국 나프타 동맹을 깨고 25% 관세를 적용을 한다고 했다가 한 달 유예된 상황이고요. 중국은 뭐 10% 기존 관세에서 10% 보편 관세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관세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종전을 일찍 시키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전쟁 상황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국 다 3년이 돼가면서 2월 24일이면 3년째죠. 전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인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전을 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서로 너무 격차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텅스텐이나 리튬 같은 히토류에 대한 독점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가스, 지하자원과 재건 관련된 우선 협상국, 이런 조건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한 150조 지원했죠. 전비를. EU도 한 130조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EU도 재건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하자원 관련된 사용에 대해서 미국의 독단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쓰게 하기에는 EU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러한 지정학적 우크라이나가 갖는 지정학적 요인이 하나의 종전의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관세 10%도 받았고 여러 가지 파나마 관련돼서도 지금 상처를 받았죠. 결국 내놓은 것이 구글을 반독점 문제 삼고 히토류에 대한 일부 품목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미국이 취한 거에 비해서 중국의 대응은 미약하다.
관세 10%면 한 4,500달러 돼요. 그런데 중국이 취한 걸 보면 한 3, 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10%밖에. 막상 현재로서는 중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일단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수준으로 보아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가 중국한테 종전 관련돼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같은 브릭스 회원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에 뭐 에너지도 많이 팔아야 되고 원자재나 내수 관련 품목을 많이 받아야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규제만 해도 미국이 해놓은 게 한 18,000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화돼 있죠. 러시아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까지 성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내놓고 케인즈 이론을 뒷받침으로 한 정책을 많이 냈죠. 한 70여 가지 행정명령을. 그것을 통해서 100일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의 100일 후의 기자회견.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일까지의 성과가 국민들한테 상당한 초기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면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에 국가 경제 대내외 정책 그리고 세계 관련 교류 문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런 기후 문제라든가 국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국적인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4월 30일이 사실상은 중요해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걸 알아보는 상황이지 실질적인 정책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4월 30일 날 발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17일이 됐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 채권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마의 4.5를 내려와서 4.4대를 기록을 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채권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유예를 했죠. 그거에 대한 인플레 기대를 조금 누그러뜨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옐런 전 재무장관이 발행해 놨던 단기채 계속 돌아오고 있죠. 그런 단기채를 리펀딩 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평상시대로 하겠다. 벤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은 거죠.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조금 안정은 찾았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강한 정책 또는 불안정한 통화 정책을 해소를 해준 거죠.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채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통화량 증가해서 인플레가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불식을 시켜준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채권 금리가 4.4대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환율도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1447원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12, 3원 내려왔죠. 근데 아직 더 내려가야 됩니다. 한 1,300원까지는 와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는데 운신의 폭이 있으려면 1,300원, 1,250원에서 1,300원대가 적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그 와중에 취임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한번 했죠. 그 효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트럼프 정권이 저금리를 지향을 하는 걸 또 발표했죠. 재무장관이 10년물 채권 금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주담대에 직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의 기존 금리 플러스 거기에 가상 금리를 더한 것이 채권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통화의 유동성 그리고 물가 문제 거기에 따라서 가상 금리가 조정이 되는 거죠. 재무부의 기준 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 재무부의 기준금리에 리보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10년물 채권금리를 저금리화 시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결국은 달러를 발행하지 않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1대1로 달러 하나당 스테이블 코인 하나.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나 국채를 입금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대체 화폐로서 쓸 수 있는 기반은 다 알고리즘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상품권이라든가 바우처 관련해서는 CBDC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저금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돌아오는 채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발행을 해놔서 옐런 재무장관이 그것을 채권 발행을 더 하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것은 쉽지 않죠. 결국은 제3의 화폐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두 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신 두 분이 있어요. 아주 가치 없는 통화다. 그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분이시죠. 신자유주의 학파죠. 시카고 학파라.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머스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암호화폐를 사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내일 자신의 암호화폐를 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유진 파머 교수나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없고 통화로서의 가치는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유진 파머 교수나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시각을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한 시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IT를 이끌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세계 대기업의 총수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갖는 생각, 그것은 나름대로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비트코인이 미국이 기축통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달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또 공급에 2100만 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된 통화가 교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환이 되려면 지속적인 발행을 해야 돼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만 있고 공급이 제한된 통화는, 화폐는 통화로서의 조건의 첫째, 무역을 할 수 없다.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없다. 교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담보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암호화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뭐 피자 한 판에서 지금 10만 불이면은 1억 4천만 원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시대를 뭐 제가 잘 따라가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글쎄 보수적으로 보는 경제학 면에서 좀 보수론적인 부분이 있죠. 분배론 쪽을 제가 좀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각자의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그리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명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갖고 있는 자산 관리 잘 하시고 트럼프 100일 전까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요하고 4월 30일 날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앞으로 세계 경제, 정치 전반적인 상황에 하나의 그 기준점 내지는 획을 긋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